인지 발달의 세 번째 주제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로는 피아제와 비교되는 학자인데요. 비고츠키는 러시아의 심리학자였어요. 피아제가 심리학자 아니고 생리학자였지만 나중에 심리학적 인지 발달 학자로서의 어떤 기여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교사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같은 교육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묻고 대답하고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죠, 사실은. 학생 한 명만 놓고 교사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인데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어렵죠. 학생이 많으니까. 어쨌든 비고츠키는 그런 교사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특히 나보다 조금 뭔가 뛰어난 사람과의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피아제가 개인의 어떤 인지적 조작 수준으로 인지 발달을 설명한 것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다른 사람과의, 특히 나보다 뛰어난 성인일 필요는 없어요. 또래에도 괜찮은데 나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 발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개인의 인지가 발달해 간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과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문화 혹은 환경의 맥락이죠. 언어도 문화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화나 환경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언어 발달이 개인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입니다. 비고츠키의 중요한 개념으로는 근접 발달 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 약자로 GPD라고 하는 개념과 발판화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역동적 평가나 인지적 도제 이론, 중재 학습 경험, 혼잣말 이런 것들을 비고츠키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첫 강의나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써있는 말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설명은 여러분이 책에서 읽으시고 저는 좀 실제적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접 발달 영역을 설명하는 저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까지 발달해 있다. 저의 손을 보시면 여기까지 발달해 있다.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거나 뭔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이만큼까지 발달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어떤 갭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가상적 공간, 이런 개념을 근접 발달 영역, 발달에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일수록 이 공간이 큽니다. 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처럼 20대 이상이면 거의 실제 발달 수준과 근접 발달 수준이 비슷하게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가상적인 어떤 영역을 가정한다라는 게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관점 이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고츠키의 고유한 개념은 아니지만 교수 이론에서 많이 썼던 개념이에요. 자, 제 오른손에서 왼손의 이 공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그런 노력이나 도움이나 누군가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뛰어넘는 과정을 발판화, 영어로는 스캐폴딩, 우리말로는 처음에는 비계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한자어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요새는 그냥 발판화 혹은 스캐폴딩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육 시간에 뜀틀 같은 거 할 때 발구름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뜀틀을 하면 3단밖에 못 넘는데 발구름판을 적절히 활용하면 7단, 8단까지 넘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발구름판의 이용, 그게 바로 누군가의 도움, 나보다 뛰어난 어떤 타인 혹은 또래 혹은 어른, 누구든 좋습니다. 그들의 도움 혹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내 실제적인 공간에서 가상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공간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발판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근접 발달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단계를 1, 2, 3, 4단계로 나눠놓고 1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얘기할 때 코치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교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단어들이 부모님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 대상이 피어입니다. 동료죠, 동료. 이런 경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야 친구한테 가서 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나 모르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 있잖아 이거는 내가 이해하기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수준이 비슷한 용어를 써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물어봤던 친구가 아 그거야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셔 뭐 이런 경험 있죠. 이게 바로 오히려 전문가나 교사나 어른인 성인보다는 또래의 도움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는 예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이 꼭 어른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도움을 좀 내면화시키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추구하는 이용하는 단계이고요. 점점점 거쳐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단계로 반복해 가면서 근접 발달 영역을 점점 채워가는 그런 것이 또 인지 발달의 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발판을 제가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 시간에 쓰는 그 발구름판이 약간 삐그덕거리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혹은 뭐 균형이 잘 안 맞거나 쓰임새를 잘 모르면 쓰지 않는 것보다 나쁩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예, 그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근접 발달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발판화가 필요한데 아주 적절한 발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발판화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모델링 시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질문을 유도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수준에 맞게 제공하거나 조언이나 힌트, 단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발판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Think Aloud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소리내어 생각하기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유용하냐면 보이지 않는 인지적인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두 자릿수 곱셈을 하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면 엄마나 선생님은 결과를 보고서 너 왜 이걸 계속 틀리니? 너 검사는 했니? 뭐 계산 다시 해봤어? 다시 해본 거죠. 근데 계속 틀리는데 그 결과만 가지고 보면 이 아이가 왜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너 두 자릿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말로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맨 오른쪽 자리에 있는 두 자리를 곱해서 그 자리에 내려 쓰고 대각선을 곱해서 바로 또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푸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로 소리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해야지만 교사나 부모님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절차가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것들은 이런 Think Aloud 기법을 쓰면 좋은 발판화가 됩니다. 과학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험 결과 이상하게 틀리게 나오거나 잘못 나오면 이 과정에서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ink Aloud 기법은 이런 절차가 있거나 과정이 있는 것을 가르칠 때 오류를 수정하거나 할 때 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의 어떤 인지 발달은 삐아제의 중요한 개념이 많았던 것처럼 핵심 개념이 많았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근접 발달 영역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과 그 근접 발달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확한 발판화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 요즘 이제 비고츠키 이론을 특수교육이나 평가에서 활용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역동적 평가 혹은 대안적 평가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기존의 평가는 뭐였죠? 배우고 이렇게 가리고 혼자 시험 보고 결과 받고 몇 점인지 알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결과적인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두는 평가예요. 그 GPD의 개념을 이용해서 누군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평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더 잘해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같은 것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추 문제를 주고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 대 B는 C 대 D 이런 관계를 유추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네모 칸에 들어갈 답을 찾는 건데 예전의 평가는 그냥 보기 중에 답을 딱 찾아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아이였는데 이런 역동적 평가에서는 못 풀고 있을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었니? 뭐가 잘 안 되니? 여기까지 했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평가를 하면서 평가 과정에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비고츠키를 이해하실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호작용. 그것도 사회적 상호작용, 남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조차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가능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고치키가 말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교육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비고치키를 많이 활용합니다. 문화적인 맥락, 환경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피아제는 약간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연구했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맥락 안에서 학습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혼자 문제집 풀고 이런 거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의 항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부터 협동학습이라든지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비고치키 이론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언어화하는 것을 굉장히 격려합니다. 언어화해야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학습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이용되어서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도 비고치키를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누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선행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이렇게 끌어주면 얼마든지 선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그 가상적 공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는 그런 선행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는 적절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기의 어느 것이 적절한 근접 발달 영역 수준이냐 봤을 때 도전감의 수준과 난이도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를 도전하라고 했을 때 지루합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난 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쉬운 걸 이렇게 쉽게 하라고 하는 건 지루하지만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데 약간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도전감이 생기는 문제, 이럴 때 가장 근접 발달 영역이 적절한 시기예요. 또 나는 되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없고 어려운데 막 자꾸만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서 도전감이 적절히 느껴지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나의 능력과 도전감을 크게만 보는, 무조건 도와주면 잘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미래지향적인 활동, 이것과도 연관되어져. 그래서 그 미래가 얼마나 미래냐.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선행한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먼 미래,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적절한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피아제와 비고치키 두 사람으로 인지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을 강조하지만 비고치키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강조하고요. 피아제는 개인과 어떤 대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비고치키는 다른 사람과 또래 혹은 자기보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요. 또 인지와 언어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언어 발달에 선행된다라고 보지만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따로 발달하다가 언어와 인지가 따로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비고치키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인지가 먼저 그리고 나중에 언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피아제의 관점과 비고치키는 두 개가 각기 발달하다가 연합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또 그 밖에도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이 조금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공통점들은 있지만 관점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것이 핵심 개념인지, 각각이 갖는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사람의 다른 점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아동의 혼잣말을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아이들이 중얼중얼거려요. 어릴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많이 놉니다.
어른은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삐아제는 그 아이들의 혼잣말을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설명을 해요. 아직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꿉놀이나 이렇게 멀리서 노는 걸 보면 웅성웅성 버즈 집단이죠.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놀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각자 다른 놀이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얘는 선생님 놀이, 얘는 의사 놀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다른 사람의 옆에서 무슨 놀이를 하는지 내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런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설명하는 데 비해서 비고츠키가 말하는 아동의 혼잣말은 프라이빗 스피치라고 해서 사적인 언어이고 그 사적인 언어의 기능은 자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도요, 오른발, 왼발, 천천히 가야 되고,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인형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을 옮기면 그 다음번에 왼발을 가야지 자기가 안 넘어진다는 그런 인지적인 작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암기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혼잣말이 인지적인 조절 기능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비고츠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삐아제와 비고츠키를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인지발달에 대한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